자, 마이크 테스트. 자, 이제 이어가지고 일단 미안해요. 어제 집에 들어오자마자 기절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찍습니다. 하루에 2개씩 올린다. 이게 만만치가 않구나. 자, 이제 일단은 이제 남은 거 국내 독립운동에서 사상 중심, 그리고 여기 대중 중심, 마지막으로 신간에까지 보고 1920년대를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920년대에서 그 독립운동에서 이제 사상 중심, 다시 말해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개념으로 먼저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사회주의 개념은요, 사회주의 개념의 그 독립운동은 쟁의와 파업을 중심으로 합니다. 쟁의와 파업. 반대로 민족주의는 쟁의 먼저 갈게요. 자, 쟁의와 파업을 중심으로 하는데 텍스트를 위쪽으로 맞추고 글자 크기를 좀 줄인 다음에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쟁의와 파업은요, 첫 번째 쟁의는 이제 소장민들이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 소장민들이 소작 조건을 자기 지주와 땅 주인과 협상하는 것을 쟁의라고 하고요. 파업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서 노동 조건을 자본가와 상의하는 거, 뭐 이야기하는 거, 그걸 이제 이야기하다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일 관두는 거, 그게 파업입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첫 번째 일단 농민들은요. 졸려. 미안해. 암태도 소작쟁이가 일어납니다. 이거는 근데 신기하게도 성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진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성공했으니까. 그리고 노동자는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실패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농민과 노동자가 자신들의 근로 조건이나 그런 걸 위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 자기들을 위해서 왜 윗대가리들하고 치고 박은 게 독립운동인가? 그런데 이 당시 생각해보면 지주나 자본가의 90% 이상이 친일파였기 또는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쟁의나 파업은 독립운동으로 인정받는 거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왜 이것이 사회주의적 방법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필기 안 하고 이야기로 할 테니까 듣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회주의라는 건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게 뭐냐? 사회주의는 계급을 둘로 나눠요.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 즉 부르주아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무산계급,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농민 이런 걸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들 간 사이에 경제적 불평등이 점점 심해지니까 경제적 평등을 위해서 사회주의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해요. 첫 번째는 자본가가 자신들의 경제적인 그 어떤 경제적 수단을, 생산 수단을 국유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미쳤다고 자본가가 자기 손에 있는 걸 내려놓으려고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손에 있는 걸 하지 않는 자본가를 강제적으로 끌어내려서 그들의 생산수단을 국유화하는 것을 그 프롤레타리아들, 무산계급들의 손으로 그들의 생산수단을 국유화시키는 것, 그것을 바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들이 일으킨 농민이나 노동자들에 대한 쟁의나 파업이 사회주의적인 방법론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민족주의로 넘어가면은, 민족주의에서는 반대로 실력 양성 운동이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이 실력 양성 운동이 우리 민족끼리 잘 살자, 그리고 능력 중심의 를 주장하게 됩니다. 이게 나중에 변하면 굉장히 무서워지는 말이 되는데, 우선 먼저 교육 쪽으로 먼저 가볼게요. 잠깐만. 미안해. 이거 자다 일어나서 찍으니까 컨디션이 장난이 아니네. 자, 먼저 교육부터 가보겠습니다. 교육은 이 당시에 민립대학 설립운동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글씨 너무 작다. 좀 키워줄게요. 민립대학 설립운동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더 키워줄게. 이 민립대학 설립운동이라는 거는
저기 일제가 갑오개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초등교육에는 관심을 가집니다. 갑오 2차 개혁 때 초등교육에 강조가 있었잖아요. 물론 갑오 2차 개혁 내용은 아니지만 일제가 우리나라의 초등교육에는 관심을 가지는데 딱 사람을 부려먹기 좋은 초, 중등교육까지만 가르치고 고등교육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고등교육의 이야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를 위한 대학이 필요하다. 민간에서 대학을 설립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하는데 문제는 이것에 대한 공감이 이게 뭐 결론적으로는 실패하는데 실패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일본이 당연히 방해를 하겠죠. 일본이 당연히 방해를 하고 그리고 공감대 형성이 부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돈이 나와야 되는 주머니에 30대, 40대, 50대의 사람들에게 대학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이들은 실제로 신식 교육을 거의 배워본 적이 없고 기껏 해봐야 서당이나 다녔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대학 그게 도대체 왜 필요한 거지?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모금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일본이 이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해버리죠. 이 경성제국대학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일본인들을 위한 대학이었지만 어쨌든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제대로 시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하, 그러면 이게 실패했기 때문에 20년대 후반부터 문맹 퇴치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그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문맹 퇴치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 문맹 퇴치 운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문자보급 운동, 문자보급 운동이 있고요. 29년에 조선일보에서 그리고 분하로드 운동 31년에 동아일보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럼 이게 왜 갑자기 문맹퇴치 운동으로 넘어가게 되냐면요. 봐봐요. 야, 초보. 아니야. 가만히 있어. 자, 이게 왜 문맹퇴치 운동으로 넘어가게 되냐면 봐봐. 지금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 그랬잖아. 그렇지? 어른들이 지금 현재로서 대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공감을 못하고 있어.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이야. 다시 말해 아직 시골에서는 초등교육을 받지 않은 어른들에 대해서는 한글도 제대로 외우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대학의 필요성을 떠나서 어떤 기본적인 교육을 통해 그들의 소양을 올리기 위한 활동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게 나름대로의 그 당시 지식인들이었던 신문사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브나로드라는 뜻은요. 브가 뭐뭐 안으로라는 뜻이고 나로드가 민중이라는 뜻입니다. 요거는 브나로드 운동은 사실 잠깐만 이 새끼 철창에 쳐놓고 올게. 하도 찡찡대서 미안. 아 강아지가 방해를 하네. 자 어쨌든 뭐 어디까지 하다 말았냐. 브나로드 운동의 세계사적 배경. 그 브나로드 운동이라는 게 처음 등장했었던 때는 이제 이 러시아에서 일어났었던 운동이에요. 요게 이제 나름대로의 러시아에서도 그 어떤 혁명이 일어났었는데 그 혁명 과정에서 도저히 민중들의 지지가 없습니다. 근데 민중들의 지지가 없는 게 이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혁명이 실패하고 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지금 당장 먼저 민중 속으로 들어가서 민중들에 대한 계몽운동이 먼저 진행이 돼야 이들이 우리가 하는 것을 공감해 주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러시아에서 벌였던 운동입니다. 러시아에서 벌였던 운동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농민들을 지역에 있는 그 아직 배우지 못한 농민들에 대해서 이들의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시작했던 운동이 분하로드 운동입니다. 자 이번에는 산업으로 가보겠습니다. 산업으로. 자 산업에서는 역시 물산장려 운동이죠. 그럼 이 물산장려 운동은 왜 일어나냐. 우리가 아까 배웠듯이 어제 배웠듯이 지금 당장 조선 자본의 형태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자본도 적고 일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치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 자본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일본 물품이 아니라 국산품을 애용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지금 일본 상품이 들어오면서 관세가 깎여서 일본 상품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싸고 저렴한 일본 상품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본 상품을 사주는 합리적인 소비를 하지 말고 우리나라 물품을 사면서 우리나라를 좀 키워주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거대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대량 생산을 하는 일본 상품과 소자본이 들어와서 소량으로 생산을 하는 조선 상품이 가격이 같을 수가 없죠. 당연히 일본 상품이 쌉니다. 그런데 이 물산 장려 운동 때문에 나름대로 국산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 생겨버리니까 오히려 안 그래도 비싼 국산 물품이 더 비싸지는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이렇게 되니 당연히 이들은 사회주의 계열에서 비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니들은 너 장난하냐? 자본가들의 배만 불리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비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소년운동, 여성운동, 형평운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사상 중심이 아니라 대중 중심인 거죠. 대중.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소년운동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죠? 그렇죠. 후파 방정환 선생님이죠. 소년이라는 게 어떤 이야기를 뜻하죠? 소년. 그렇죠. 완전 어린이는 아니고 저기 청년, 청소년, 소년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죠? 어린이 맞네. 어린이죠, 어린이. 자, 이들은요. 기존까지는 어린이라는 말조차 없었고 이들을 부르는 말이라는 건 새끼, 새끼 이런 정도의 멸칭에다가 멸칭이 뭔지는 설명했어. 리버풀은 존칭이지만 리버풀은 멸칭이고 아스날은 존칭이지만 개집은 멸칭이야. 그런 거야. 자, 그런데 소년운동을 왜 하게 되냐면 이 당시 소년들은 칭호도 멸칭이었고 집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노동력을 착취하는 어떤 그런 대상밖에 되지 않았어요. 야, 물론 부잣집 애들은 그러지 않았겠지만 농촌에서는 5살짜리 애도 시키려고 말만 먹으면 얼마든지 일은 시킬 수 있잖아. 그런 상황 속에서 소파 방정환이 어린아이들을 돌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왜 하게 되냐면 이 사람이 천도교 소년회를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천도교는 바로 동학이었잖아요. 동학은 곧 인내천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게 동학의 초창기에는 어떤 방식으로 발전을 했냐면 양반이건 농민이건 상민이건 천민이건 우린 다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방식으로 발전을 했지만 한 단계만 더 나아가게 되면 여자건 남자건 늙은이건 어린이건 다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도교 소년회에서 소파 방정환을 중심으로 동요, 동시라든지 또는 어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어린이날을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다음 여성운동 볼까요? 여성운동은 사실 근우회 정도만 기억하고 되시면 될 것 같아요. 현행 한국사 난이도에서는 송죽회라든지 여러 기타 단체들이 있긴 한데요. 현재 수능에서는 거의 근우회 정도가 최초고요. 이 당시는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1차 대전 자체가 참호전 그리고 총력전의 개념으로 진행이 됐고 참호전이라는 게 워낙에 한방에 지금까지는 전쟁이 군인들끼리 모여서 한방 원터치로 퐁 하고 싸우면 끝나는 거였는데 땅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서로 간에 참호 뺏기 놀이하면서 계속해서 전쟁이 장기화되니까 이들이 소비해야 되는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여성들이 노동자나 또는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간호 부대로 차출되거나 투입되게 되면서 여성들도 전쟁에 참여했고 옛날 고대 그리스에서 일반 시민들이 중장보병으로 전쟁에 참여한 다음 참정권을 얻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전쟁에 참여한 1차 대전 이후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선거권을 얻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는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인권이 굉장히 크게 향상되는 시대였다고 선생님이 같이 설명을 했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형평운동은 형평이라는 뜻이 저울추라는 뜻인데요. 백정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미 신분제는 갑오개혁에서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차 개혁에서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2019년까지도 남아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백정들, 다시 말해 고기 발골 기술자분들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그런 게 남아있듯이 이 당시에도 분명 갑오 1차 개혁 때 신문이 엎어졌는데 아직까지도 백정들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선 형평사라는 형평사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백정들에 대한 차별을 해제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카스트 제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죠. 나름대로 카스트 제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게 있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미 이야기했었겠지만, 왜 그러면 소년운동, 여성운동, 형평운동, 그리고 왜 지금까지 사회에서 소외받았던 어린이, 여자, 백정들의 어떤 나름대로의 인권의 향상을 위한 움직임을 어떻게 독립운동으로 보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 의문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여기는 수업 시간이 아니니까 결론적으로만 얘기를 하자면, 지금까지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던 소년, 여성, 백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건 현행 일본 제국의 치하에 있는, 그래서 소외받고 있는 조선인들에 대한 인권 향상 운동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보호단체가 인권보호단체에 들어가는 이유인 거죠. 인간보다 훨씬 약하고 자신들의 뜻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동물에 대한 권리를 다시 한번 살펴본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권리, 그거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위대하고 더 존중받아야 될 사람에 대한 권리도 다시 한번 본다는 거고요. 소년과 여성과 백정들에 대한 차별 철폐를 통해서 우리는 곧 일본인이 조선인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항한다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학생운동은 정말로 어떤 나름대로의 적극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시행한 운동입니다. 3.1운동 때도 이야기했지만 학생들을 제외한다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사, 특히 만세운동은요 거의 일어날 수가 없었다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학생들의 역할은 강력합니다. 학생들의 역할은 그 첫 번째가 이제 60만세운동인데요. 당연히 3.1운동이 뭐 중심으로 일어났죠? 고종의 인선일 중심으로 일어났듯이 60만세운동은 순종의 인선일 때 일어났고요. 일본 바보가 아니라서 여기서 경찰력을 왕창 깝니다. 경찰력을 왕창 까는 바람에 결국적으로는 실패를 해요. 그런데 60만세운동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처음으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계열이 힘을 합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힘을 합칠 수 있었던 데에는 중간에 학생이라는 굉장히 공통된 키워드가 이들을 이렇게 뭉치게 만들었던 계기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운동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힘을 합쳤던 경험을 살려서 그때부터 우리나라에서 좌우 합작운동 그리고 신간회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좌우 합작운동 신간회. 자, 더 중요한 건 역시 아무래도 광주 학생항일운동이죠. 광주 학생항일운동의 시작은 역시 나주 여학생 희롱 사건에서 일어났겠죠. 자, 나주, 광주 간의 통학열차에서 조선인 여학생들이 희롱을 당합니다. 이게 사실 시작이에요. 이게 사실 시작인데, 이 당시에 그 조선인 여학생들이 타고 있던 이 기차에는요, 이 여학생의 사촌동생이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전투민족 사촌동생은 절대 그것을 참지 않고 일본인한테 나름대로 해코지를 하는데, 그 자리에 타고 있던 모든 일본인들이 이 학생을 욕하는 바람에 학생은 억울함을 씩씩씩씩씩 하게 되면서 차에서 내리고, 일본인 애도 맞아놓고 억울한 거예요. 자기가 어떤 집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이용해서 자기를 해코지했던 이 사촌동생을 이렇게 그 법적으로 이렇게 신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처벌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조선인 학교에서는 이제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이 일본인을 린치하러 가고요. 그걸 린치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또 들었던 일본인 학교에서도 감히 이러고는 유도부 선생이 학생들을 끌고 와서 이 조선인 학생들을 때려잡으러 가고요. 또 그 소문을 들었던 조선인 학교에서도 학교 선생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패싸움을 합니다.
싫어해요. 가짜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선생들은 그나마 좀 머리가 커가지고 이게 이렇게 커지면 이거 일이 커지는데 해가지고는 협상을 맺고 이렇게 물러납니다. 어쨌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광주 시내에서 패싸움을 했으니까 당연히 경찰이 개입을 하게 되고요. 이 경찰이 개입하는 과정에서 조선인 학생들만 그리고 조선인 선생님들만 너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모든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게 바로 11월 3일이고요. 그래서 11월 3일이 여러분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이자 학생의 날인 겁니다. 여튼 그래서 이 11월 3일날 이들이 뭘 요구했냐면 뭘 요구했냐면 11월 3일날 이들이 뭘 요구했냐면 조선인 본위 교육이라는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조선인 본위 교육. 본위라는 건 그들을 가장 중심으로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조선인들을 위한 교육을 해달라라는 겁니다. 여기는 조선이다. 여기는 조선인데 도대체 왜 일본인들을 위한 교육을 하게 되느냐? 일본어보다 한국어를 더 배우고 싶다. 일본의 역사보다 한국의 역사를 더 배우고 싶고 일본인 선생님들보다 한국인 선생님들을 더 보고 싶다는 조선인 본위 교육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선인 본위 교육을 주장한 나름대로의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굉장히 많은 학교가 참여했는데요. 320여 개 교회에서 참여했고 심지어 경성 제국대학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1462명이 퇴학당했고요. 3000명이 퇴학하고 정학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던 시대가 아니라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면 굉장한 엘리트라고 취급받고 있던 그 옛날 일제시대 때에 거의 5,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퇴학이나 정학을 당했다는 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3.1운동 이후 최대의 독립운동입니다. 그리고요, 이 과정에서 좌우합작 운동으로 탄생했던 신간회가 이렇게 하면 되나?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냐?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게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신간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신간회에선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이쪽에 이 두 개를 먼저 채워야 되잖아요. 맨 처음에 민족주의.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계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 민족주의 계열이 분열을 합니다. 왜 분열을 하게 되냐면 아니 10년이 지났어도 15년이 지났어도 점점 일제의 통치는 견고해지기만 하고 우리나라 독립할 가능성이 요원해져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들이 주장한 걸 생각하게 돼요. 뭐냐면 우리 민족은 우리 민족끼리 잘 살자. 능력 중심의 차등 분배를 하자. 이 말 조금만 돌려 생각해보면 일본민들은 일본 민족끼리 잘 살자 이런 얘기도 될 수 있는 거고 일본인들이 우리보다 뛰어나니까 조선인들이 이렇게 사는 건 당연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으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잘하는 건 맞는 것 같아. 그래 이 당시 일본은 청일전쟁도 이겼지, 러일전쟁도 이겼지, 1차 대전도 이겼지, 계속해서 승전국의 길에 섰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거는 뭐 우리가 이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다. 이제 우리는 뭐 독립을 한다 이런 헛소리보다 일본의 지배에 순응을 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자치권을 최대로 확보해보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걸 최대로 확보해보자 이런 개소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타협적 민족주의자가 됩니다. 타협적 민족주의자. 세 글자로 줄이면 친일파라고 합니다. 세 글자로 줄이면. 당연히 이런 개소리를 인정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비타협적 민족주의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헛소리 하고 있네 이러면서.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둘로 분열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주의자들은요 치안유지법 1925년에 치안유지법으로 돼지기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들도 세력이 약해졌습니다. 사회주의 세력의 세력이 약해지고 그다음에 민족주의 세력이 분열해서 약해지니까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치안유지법 사회주의자들이 모여가지고요
우리 힘을 합치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서 얻었던 미안해. 60만 세 운동에서 얻었던 경험을 토대로 우리 힘을 합치자라고 해가지고 정오회 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신간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정오회 선언. 줄여줄게 글씨. 가난에 들어가게. 이 정오회 선언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오회 선언을 통해서 신간회가 발족하게 되는데요. 신간회는요 뭐가 중요하냐면 강령이 중요합니다. 신간회 강령. 첫 번째 기회주의를 배격하고, 두 번째 민족 대단결을 요구하며, 세 번째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1번의 기회주의는 여기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을 비판하는 거죠. 그럼 이들의 활동은 어떤 활동들이 있느냐? 자 보겠습니다. 이들의 활동. 첫 번째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1초 전에 배웠어. 1초는 아니고 1분 전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진상 조사단을 파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원산 노동자 총파업을 지원하죠. 원산 노동자 총파업 지원. 글자까지 줄여줄게. 원산 노동자 총파업을 지원하고요. 이런 활동들이 너무 유명해지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그리고 해외에도 지회가 깔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갑자기 점선으로 찍힌 게 있네. 이 상황에 뭐가 일어나냐면요. 외국에서 중국에서 1차 국공합작이 결렬됩니다. 1차 국공합작이 결렬되고요. 그래서 장개석이가 공산당을 다 죽여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황하의 파변으로 인해서 장개석이가 공산당을 다 죽여버리는 바람에 코민테른의 노선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과서에서 이러한 활동들을 했지만, 그리고 전국지화 해제로 퍼졌지만 중국에서 1차 국공합작이 결렬되고 그것을 봤던 코민테른의 노선이 변경돼서, 그럼 코민테른의 노선이 뭐냐? 그 이전에 코민테른 이거 신간회가 생기는 1920년대 중반에 중국에서 1차 국공합작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국민당과 공산당이 힘을 합친 건데, 단순히 그 군벌들이 잔뜩 있었던 중국 안에서 힘을 합쳐서 군벌을 정벌하자, 이건 나름대로는 좋은 이유인데, 이 이유 때문에만 합쳤던 게 아니라 코민테른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소련에 있는 나름대로 전 우주 공산당 모임 이런 그런 집단인데, 그런 곳에서 각 국가에 있는 사회주의 단체로 지령이 내려온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당연히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다. 그런데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전에 지금 현재 나라가 나름대로의 피압박을 받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피지배를 받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독립을 해야 된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이렇게 사회의 어떤 부조리를 깨야 된다든지, 군벌 같은 그런 곳에 있다면 당연히 그런 게 더 먼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위해서라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완수해야 되는 사회주의자들이지만, 그 이전에 독립이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민족주의자들과 손을 잡는 것을 허용하겠다라는 지령이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원들이 공산당을 탈퇴해서 개인 자격으로 국민당에 들어가고요. 그 국민당에서 나름대로 북벌을 향해 힘을 모았어요. 그게 1차 국공합작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장개석이가 상하이까지 진군하면서 어느 정도의 힘을 확보하게 되니까 이 공산당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 과정에서 코민테른이 역시 민족주의자들을 믿은 건 실수였어. 앞으로는 민족주의자들과 연계하지 마 라는 이야기를 전 세계에 있는 사회주의자들한테 보내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회주의자들도 신간회에 해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게 되고, 그 해소 집회 속에서 신간회는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이 서로 훈훈하게 헤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 교과서의 서술입니다. 여러분들도 시험을 풀기 위해선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해소. 그런데 실제적 역사적 기록은요, 선생님이 사회주의자를 아무리 싫어해도 이건 나름대로 조금의 왜곡이 들어가 있어요. 실제 역사 기록입니다. 자, 광주 학생 항일운동과 원산 노동자 파업을 지원했다는 건 이들의 활동이 굉장히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활동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공개적이고 합법적이라는 소리는 다시 말해 신민회와 다르게 대놓고 한다는 얘기는 이런 운동을 대놓고 했는데 일본의 어그로를 안 끌 수가 있나요? 그러니 일본이 이들을 잡아가두게 됩니다. 지도부를. 그래서 순식간에 지도부가 날아간 상황인데 이때 지도부랍시고 들어온 새끼들이 여기 이 타협적 민족주의자 새끼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타협적 민족주의자 새끼들이 지도부로 들어왔다는 건 다시 말해 신간의 일본 강령을 거의 배반 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제 중앙에 있는 지도부와 전국에 있는 지회의 의견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분명 코민테른에서 노선 변경에 대한 지령이 온 건 맞는데 우리나라의 사회주의자들은 당연히 민족주의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사회주의자들은 이런 코민테른의 노선 변경 이야기가 왔어도 신간회를 딱히 해산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면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힘을 합쳐서 강력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단체가 신간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앙에 있는 지도부가 우리와 너무 노선이 맞지 않으니 뜻을 맞는 민족주의자들과 함께 전국지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신간회를 해산시키고 그리고 다시 만들자. 이들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의 지도부를 제외하고 다시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이 개입을 해버리면서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유지하고 있던 일본이 신간회 해소 집회에서는 허가를 내줍니다. 허가를 내줘요. 그런데 신간회를 다시 재창단하는 집회에서는 불허합니다. 모이는 걸 불허해요. 그래서 재창단을 막아버린 겁니다. 일본이. 이거를 이끌어 나갈 정도로, 그러니까 이걸 일본의 방해 안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을 정도, 서로 이렇게 비밀리에 모이든 아니면 이들을 거로 연결할 수 있든 그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이상제라든지 신간회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전부 이 두 운동 때문에 감옥에 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신간회가 해소되게 된 겁니다.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단순히 신간회의 해소를 사회주의자들이 해소를 요구했다. 그래서 훈훈하게 헤어졌다 라고 가르치는 건 아무리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고 빨갱이들에 대해서 감정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너무 그 당시 빨갱이들에 대한 예의를 안 차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의 사회주의자들은 우리가 지금처럼 생각하듯이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그런 친구들이 아니고요. 이때만 해도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그러니까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중에 어떤 정책이 성공할지는 아무도 몰랐고 당시 그러니까 소련의 상황을 보면서 사회주의가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제도 중에 하나구나, 민중들이 정말 잘 살 수 있는 제도 중에 하나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지금의 기준으로 이 당시를 평가하는 건 굉장한 실수입니다. 이 당시를 평가하기 위해선 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알고 그쪽에 감정이입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의 기준으로 이들을 바라보는 건 정말 지향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20년대 국내 독립운동을 마무리하고요. 다음엔 1930년대의 일제 통치를 보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